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나를 자가용 제트기 계단에서 쫓아내며 내가 그저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내 남편은 거만하게 말했다. 이 비행기는 당신 같은 여자가 탈 곳이 아니야.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그 항공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몇 분 뒤 그의 비행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그의 오만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태양은 마치 세상을 벌하려는 듯 이글거렸다. 그 열기는 단순히 따뜻한 수준이 아니라 살을 찌르는 듯했다. 공기를 무겁고 먼지투성이로 만드는 서울 특유의 푹푹 찌는 무더위였다. 마치 산소마저 순환하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우리 위 하늘은 희끄무레한 잿빛이었다. 낮게 드리워져 짓누르는 듯한 흐린 캔버스. 아직 내리지 않은 폭풍우를 예고하며 숨 막히는 습기만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지난 3년간 내 남편, 강태민 혹은 다정하게 부를 때 태민 씨가 우리의 성공의 상징이라 부르던 자가용 제트기로 향하는 계단 근처에 서 있었다. 그 비행기, 우아한 감색 라인이 들어간 빛나는 흰색의 걸프스트림. 제트기가 열기를 내뿜는 활주로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태민에게 있어 이 물건은 그가 마침내 수도 서울을 정복했다는 증거였다. 그가 더 이상 무모함 하나만 믿고 지방에서 올라온 풋내기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하지만 오늘 내게 그 비행기는 나를 통째로 삼킬 준비가 된 차가운 금속 괴물처럼 보였다. 우리는 홍콩으로 갈 예정이었다. 태민은 중국과 유럽에서 온 잠재적 투자자들과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었다. 어젯밤부터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새로 산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최신 수트부터 기내 케이터링이 특정 5성급 메뉴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말이다. 서윤 씨, 이따가 망신시키지 마. 오늘 아침 한남동 유엔빌리지 우리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 그가 말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주식 그래프를 보여주는 아이패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묻지 않으면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미소만 지어. 당신은 나의 얼굴이라는 걸 기억해.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민 씨. 그것이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의 내 모습이었다. 순종적인 아내, 우아하고 인내심 많고 과묵한 강태민의 사모님. 나는 아내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남편을 지지하고 가정의 화목을 지키며 어떤 괴로움도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삼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다. 나의 아버지, 이동진 회장님은 항상 진정한 분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내 남편은 그 가르침에 정반대였다. 태민에게 부는 확성기를 통해 외쳐야 했다. 필요하다면 경제신문 일면에 광고해야 했다. 우리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민의 사업 파트너 2명이 비행기 근처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배가 나오고 웃음소리가 유난히 큰 중년 남자들이었다. 손목에 찬 시계 브랜드로 사람을 평가하는 부류였다. 태민은 즉시 모드를 바꿨다.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더 높이 쳐들고 거울 앞에서 연습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얼굴에 완벽하게 장착했다. 그는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악수를 건네며 그들만이 이해하는 비즈니스 농담을 던졌다. 반면 나는 그의 한 걸음 뒤에 서서 마치 명품 매장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에르메스 핸드백을 두 손으로 배 앞에 모아 쥐고 있었다. 제 파트너들을 소개하죠. 김 이사님과 왕 사장입니다. 태민이 마침내 나를 흘끗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쪽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했다. 제 아내 이서윤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경멸적인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다시 태민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 나는 이미 익숙했다. 태민의 세계에서 나는 그저 액세서리일 뿐이었다. 기장이 비행기가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자 우리는 계단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태민은 두 파트너와 함께 앞장서서 걸으며 여전히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잠재적 수익에 대해 이야기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나는 뒤따라갔다. 하지만 내 발이 첫 번째 계단을 막 디뎠을 때 단단한 손이 내 길을 막았다. 태민의 손이었다. 나는 약간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내가 집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가 사용하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하녀가 그의 손님에게 다른 종류의 커피를 내놓았을 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내 잘못이 되었을 때처럼. 어디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열되기 시작한 비행기 엔진의 부드러운 밍밍거림을 뚫을 만큼 충분히 컸다. 올라가야죠. 태민 씨. 우리 홍콩 가기로 했잖아요.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내 작은 캐리어는 이미 지상 근무 직원에 의해 화물칸에 실렸다.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비행기 문턱에 서서 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두 파트너를 흘끗 쳐다보았다. 태민은 관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즐기고 있었다. 홍콩? 그가 조롱하는 투로 되물었다. 이 회의는 진짜 경영진들을 위한 거야, 서윤 씨. 숫자와 전략을 이해하는 거, 물급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거라고. 남편 돈이나 쓰면서 미용실이나 들락거리는 가정주부가 놀 자리가 아니야. 피가 얼굴에서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주변의 뜨거운 공기가 갑자기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태민 씨, 오늘 아침에 직접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는 몸을 조금 더 가까이 기울여 나와 아마도 그의 두 파트너만이 다음 모욕을 듣도록 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당신 뒤치다꺼리하기 귀찮아. 당신은 짐만 될 거야. 조용히 앉아서 바보처럼 웃기나 하고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창피하기만 하지. 나는 입을 벌렸다. 그의 말은 대낮에 얻어맞은 물리적인 따기 같았다. 태민 씨,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남은 자존심의 조각이라도 쏟아지지 않도록 지키려 애쓰며 속삭였다.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서윤은 대중 앞에서 울지 않는다. 왜냐고, 네 위치를 깨달으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치 비행기 바퀴 근처에 서 있는 지상 근무 직원들도 듣게 하려는 듯했다. 그는 턱으로 도착, 터미널 방향을 가리켰다. 이 비행기는 당신 같은 살아있는 장식품이나 태우기엔 너무 비싸.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의사 결정권자들 사이에 낄 자리가 아니라고. 나는 저 위에서 김 이사님과 왕 사장이 재미있는 원숭이 쇼를 보는 것처럼 작게 웃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태민이 보여주는 지배력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태민의 권력에 대한 또 다른 증거였다. 집에 나가 태민이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으며 나를 쫓아냈다. 택시 타고 가. 당신한테 준 엄청난 생활비 다 썼으면 내가 택시비는 보내줄게.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몸을 돌려 남은 계단을 당당하게 올라가 시원한 비행기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비행기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마치 이 모욕을 더 깊이 새길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첫 번째 계단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리가 콘크리트처럼 무거웠다. 잘 정돈된 머리카락을 뚫고 들어오는 태양의 열기가 두피를 태우는 것 같았다. 항공유 냄새가 목구멍의 쓴맛과 섞여 코를 찔렀다. 천천히 나는 발걸음을 뒤로 옮겼다.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내려와. 내 비싼 구두 밑창이 뜨겁고 단단한 아스팔트에 닿았다. 멀리서 한 지상 근무 직원이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청난 수치심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서울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나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모든 존엄을 박탈당한 기분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의 처사를 받아들였다. 그가 수준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제한했을 때도 받아들였다. 돈이 안 되고 시간 낭비라며 내가 다시 그림 그리는 것을 금지했을 때도 받아들였다. 그가 셔츠에 다른 여자의 희미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밤늦게 귀가할 때도 받아들였다. 그저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결혼이란 헌신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인내가 천국으로 가는 열쇠라고. 내 임무는 부드러움으로 남편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김포공항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나를 비웃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갔다. 아니, 금이 간 게 아니었다. 산산조각이 났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인내심은 강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 내 부드러움은 방패가 아니라 그가 나를 계속 짓밟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다. 나는 그 빛나는 비행기 동체를 바라보았다.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비행기. 누구의 피땀. 태민은 항상 무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준 최초의 기반을 잊었다. 그는 서울에서 누가 그에게 천문들을 열어주었는지 잊었다. 그는 강태민 사모님이 되기 전 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잊었다. 나는 그 비행기에서 등을 돌렸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한 방울씩 떨어져 뜨거운 뺨에서 금세 증발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분노 때문에 뜨거웠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이제 출구를 찾고 있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었고 그 돼지가 방금 아버지가 소유한 우리에서 자기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막 깨달은 여자의 분노였다. 나는 비행기에서 멀어져 원래 나를 기다려야 할 차가 있는 활주로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하지만 나는 바로 차에 타지 않았다. 공기가 필요했다. 비록 존재하는 공기가 휘발유와 먼지 냄새 나는 뜨거운 수증기뿐일지라도 나는 VIP 구역 경계 울타리 근처에 서서 아직 그곳에 주차된 자가용 제트기를 다시 바라보았다. 엔진이 이륙 허가를 기다리며 부드럽게 윙윙거리고 있었다. 그 광경은 자유와 사치를 상징해야 했지만 지금 내게는 남편의 오만함의 기념비일 뿐이었다. 김포의 날씨는 내 기분만큼이나 빠르게 변했다. 아까는 희뿌옇던 하늘이 이제 서쪽 지평선에서부터 위협적인 암회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활주로 주변의 먼지와 작은 쓰레기들을 날렸다. 아까의 뜨거운 열기가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과 섞이기 시작했다. 곧 서울의 큰 폭풍우가 몰아칠 거라는 확실한 징조였다. 멀리 있는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귀에서 윙윙 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내 가슴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의 목소리 같았다. 아까 나를 마비시켰던 수치심이 서서히 변모했다. 그것은 응축되고 단단해져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이 되었다. 이제 됐어. 그 말이 점점 빨라지는 내 심장 박동에 맞춰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이제 내 인생의 구경꾼 노릇은 그만. 나를 지켜줘야 할 남자가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게 내버려 두는 것도 그만. 태민은 내가 장식품이라고 했다. 내가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비행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의 말에 담긴 아이러니는 너무나 써서 활주로 한가운데서 폭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현재 서울의 상류층에 발을 들여놓게 된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어버리다니.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그저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어려움을 겪던 작은 건설업자였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가 자랑하는 TM그룹이 내가 요청하여 아버지가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그도 모르게 조용히 추천서를 써준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이륙했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지금 거만하게 앉아있는 자가용
제트기를 그가 임대 정확히는 가족 할인가로 빌린 한 항공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잊었다는 것이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5년 전 우리의 결혼 사진이 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 내 눈에는 그 미소가 얼마나 거짓되게 보이는지. 나는 아주 오랫동안 심각한 일로는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눌렀다. 보통 나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거나 안부 인사차 전화할 뿐이었다. 나는 항상 내 결혼 생활의 문제를 부모님께 숨겼다. 그들의 노후를 내 실패로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연결음이 2번 울린 후 저편에서 묵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답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서윤이.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얘야. 아버지. 이동진 회장님의 목소리였다. 그의 사랑과 위엄이 가득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방어선이 다시 무너질 뻔했다. 나는 무릎이 까진 어린아이처럼 울며 하소연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번에 나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정의를 요구하는 성인 여성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곧 쏟아질 비의 향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아버지, 내가 불렀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을 새로운 단호함이 있었다. 그래, 서윤아. 괜찮니? 목소리가 좀 다른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즉시 걱정으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다. 저, 김포공항이에요. 아빠. 태민 씨가 홍콩 갈 때 타려던 비행기 앞이에요. 아, 태민이. 오늘 가는구나.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내 남편에게 안부 전해주고. 아버지는 항상 태민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비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너무 예의가 발라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1마일 밖에서도 기회주의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저는 안 가요. 아빠. 아버지가 전화를 끊기 전에 내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태민 씨가 방금 저를 비행기에서 쫓아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전주에 있는 아버지의 고풍스러운 서재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을 것이다. 쫓아냈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그가 아주 심각한 사업 문제를 다룰 때만 나오는 차가운 음색으로 바뀌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간결하게, 과장 없이, 하지만 고통스러운 세부사항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다. 태민이 계단에서 나를 어떻게 막았는지, 나를 장식품이라고 어떻게 불렀는지, 그의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어떻게 나를 망신시켰는지,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어떻게 말했는지. 나는 이야기하면서 울지 않았다. 마치 형편없는 손익 보고서를 읽는 비서처럼 사실을 전달했다. 내가 말을 마친 후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활주로의 바람이 더 거세졌다. 내 얼굴을 때리고 이미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서윤아, 아버지가 마침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대한그룹의 임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그동안 그가 너를 이렇게 자주 대했니?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동안 내가 덮어두었던 문제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안 된다. 네, 아빠, 자주요. 아마 이것보다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형태로요. 저편에서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딸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의 한숨이었다. 그 한숨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엄청난 분노도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얘야. 그가 나보다 자신에게 묻듯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랑 엄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너는 내 유일한 딸이야, 이서윤. 내 행복이 내 걱정보다 훨씬 더 중요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다. 가부장이자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완전한 권위가 돌아왔다. 이제 아버지에게 말해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나는 그 걸프스트림 제트기를 다시 바라보았다. 객실 문은 이제 단단히 닫혔다. 계단은 치워졌다. 그들은 이륙할 준비가 되었다. 저 안에 있는 태미는 분명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를 이긴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밖에서 택시를 잡고 있을 나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나는 그의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거짓된 사과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가 느낀 것을 느끼길 원했다. 나는 그가 모욕당하는 기분, 무력한 기분을 알길 원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분을 알길 원했다. 나는 이 장식품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길 원했다. 아빠, 내 목소리는 이제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 비행기, 대한항공 프리미엄 소속이죠. 그렇죠. 그래, 그건 우리 프리미엄 기단 중 하나야. 태민이네 회사가 가족 특별 할인으로 자주 임대하지. 그렇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빠. 나는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으며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뭐니, 얘야. 태민이의 비행을 지금 당장 취소해주세요. 사업적 결과에 대한 의심도, 질문도, 군말도 없었다. 확실하니? 내 아버지 무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가족이 전부라는 원칙을 가진 대한그룹의 소유주는 그날 오후 내 남편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한마디의 짧은 대답만을 내놓았다. 알겠다. 얘야. 이미 처리된 걸로 생각하렴. 딸깍. 전화가 끊겼다. 바로 그 순간 크고 무거운 첫 빗방울이 내 휴대폰 화면에 떨어져 우리 결혼사진 속 나와 태민의 얼굴을 깨뜨렸다. 두 번째 빗방울이 내 뺨에 떨어졌다. 차갑고 놀라웠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나는 강태민의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손에 의해 그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을 보고 싶었다. 내가 밖에서 비에 흠뻑 젖는 동안 방음 처리된 걸프스트림 G650 제트기 객실 안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훗날 나를 친딸처럼 여기던 아버지의 신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 박 기장님이 아주 만족스러운 디테일로 내게 다시 들려준 드라마였다. 나는 마치 객실 구석에서 남편의 오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유령처럼 그 장면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다. 그 안의 공기는 분명 시원하고 값비싼 가죽 냄새가 났을 것이다. 내가 지금 들이마시는 축축하고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을 것이다. 방금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린 남자. 태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크림색 리클라이너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때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고 훈련된 미소를 띤 승무원이 건네는 돔 페리뇽이 담긴 차가운 크리스털 플루트 잔을 받을 것이다. 김 이사님과 왕 사장 앞에서 태미는 최고의 연기를 하고 있었다. 단호한 젊은 재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여자는 가끔씩 가르쳐줘야 합니다. 김 이사님. 태민이 잔을 흔들며 금빛 거품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윤이는 너무 응석바지로 자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현실 세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잊어버렸죠.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안다니까요. 조금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절대 철이 들지 않을 겁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 이사님이 배가 흔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맞습니다. 강 대표님, 아내는 연과 같죠. 너무 세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지만 계속 풀어주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방금 대표님의 행동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세상의 아내를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훈육할 용기가 있는 남편은 드물죠.
아, 그것도 리더십의 기술입니다. 태민이 거만하게 샴페인을 마시며 거들었다. 사업에서나 집에서나 원칙은 같습니다. 누가 보스인지를 보여줘야죠. 어차피 그녀는 오래 화내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오늘 밤쯤 울면서 제게 전화해서 사과하겠죠. 서윤이는 저 없이는 못 살아요. 신용카드, 차, 사회적 지위, 전부 저한테서 나온 거니까요. 리더십을 위하여. 왕 사장이 어색한 억양의 영어로 외치며 잔을 들었다. 그들은 건배했다.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아름답게 들렸다. 달콤한 승리의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배경음처럼 잔잔하게 들리던 비행기 엔진 소리가 뚝 끊겼다. 정적. 그들의 머리 위에서 밝게 켜져 있던 안전벨트 표시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꺼졌다. 따뜻한 분위기의 객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더 침침한 비상등으로 대체되었다. 에어컨이 챔챔거리는 소리를 멈추자 숨막히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태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샴페인 잔이 아직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밖의 풍경은 쏟아지는 비의 커튼에 가려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비행기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 이게 뭐야? 기술적인 문제라도 있나? 태민이 걱정보다는 짜증 섞인 투로 물었다. 그에게 지연은 그의 소중한 일정에 대한 모욕이었다. 승무원, 기장 좀 이리로 불러. 이륙 시간보다 벌써 10분이나 늦었잖아. 아까 그들을 서빙했던 승무원이 조종석 커튼 뒤에서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쟁반이나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서로 꽉 쥐어져 있었다. 명백한 불안의 표시였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 기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태민이 다시 소리치기 전에 조종석 문이 활짝 열렸다. 20년간 대한항공 프리미엄에서 근무한 백발의 베테랑 조종사 박 기장님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내 아버지와 똑 닮은 차가운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박 기장님은 태민을 알았지만 이 비행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았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장님? 태민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했다. 왜 엔진을 껐습니까? 다시 켜요. 제 클라이언트가 홍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늦으면 대한항공 프리미엄이 손해배상해야 할 겁니다. 박 기장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객실 통로에 꼿꼿이 서서 평평한 시선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강태민 대표님. 오늘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비행할 수 없다니 무슨 소리요? 날씨 때문. 다른 비행기들은 아직 이륙하던데. 태민이 거칠게 창밖을 가리켰다. 핑계 대지 마쇼. 나는 여기 VIP 고객이야. 비싼 돈 냈다고. 날씨 때문이 아닙니다, 대표님. 박 기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객실 안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 비행기의 운항 허가가 방금 취소되었습니다. 누가 취소해? 관제탑, 공항 당국,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교통부 장관한테 전화할 테니. 태민이 양복 주머니를 뒤져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전화 한 통으로 관료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항 당국이 아닙니다, 대표님. 태민이 화면을 누르기 전에 박 기장님이 말을 잘랐다. 운항 허가는 비행기 소유주이신 대한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취소하셨습니다. 태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침묵.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더 이상 엔진이 멈춘 침묵이 아니라 배에서부터 목구멍으로 천천히 기어오르는 공포에서 태어난 침묵이었다. 소유주. 태민이 더듬거렸다. 그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았다. 당연히 알았다. 그의 장인어른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이동진 회장님을 자식들이 하는 일에 그저 고개나 끄덕이는 수동적인 늙은이로 여겨왔다. 이동진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5분 전 이동진 회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 기장님이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이 비행기를 즉시 지상 정치 그라운드에 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태민 대표님 명의의 모든 항공시설 이용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동결됩니다. 그리고 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태민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붉은 것이 아니라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 맺히기 시작하며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망가뜨렸다. 김 이사님과 왕 사장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며 마치 잔이 갑자기 범죄의 증거라도 된 것처럼 천천히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무슨 메시지? 태민이 거의 들리지 않는 갈라지고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박 기장님은 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설은 가족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네가 방금 내 가족을 아스팔트 위에 내버렸으니 자네 또한 이 날개를 가질 자격을 잃었다. 쾅. 그 문장은 비행기가 추락했더라면 받았을 충격보다 더 세게 태민을 강타했다. 그것은 선고였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쌓아올린 모든 오만함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통렬한 딱이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자는 사자를 깨운 것이다. 잠깐, 기장님. 이건 분명 오해일 겁니다. 태민이 웃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애처롭게 들렸다. 그는 이제 그를 경멸과 동정이 섞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파트너들을 향해 돌아섰다. 제 장인어른은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정보를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전화드려보죠. 이건 그냥 평범한 부부싸움, 소통의 문제일 뿐입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었다. 그의 얼굴은 불안한 기대로 가득했다. 통화가 거절되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또 거절되었다. 그는 내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태민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의 가면으로 변했다. 강 대표님. 박 기장님이 이번에는 마치 밀항하다 잡힌 승객에게 말하듯 더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절차에 따라 대표님과 일행분들께서는 즉시 비행기에서 내려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로 비행기를 경납고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내리라고요. 김 이사님이 마침내 기분 나쁜 듯이 목소리를 냈다. 우리를 쫓아낸다는 겁니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사님. 박 기장님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10분 전 태민은 비행기 계단에서 거만하게 나를 쫓아냈다. 이제 그가 쫓겨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굴욕적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챙겨야 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승무원을 지나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야 했을 것이다. 그는 같은 계단을 내려가 같은 아스팔트로 향해야 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의 비싼 에르메네 질도 제냐 수트를 흠뻑 적시는 폭풍우 속으로 박 기장님이 이미지상 근무 직원들에게 모든 시설을 철수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는 VIP 차량은 없었다. 태민, 김 이사님, 왕 사장은 흠뻑 젖은 채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시궁쥐처럼 이제는 진흙에 젖은 비싼 캐리어들과 함께 태민의 자랑이었던 날개는 그가 장식품이라 불렀던 여자의 전화 한 통에 꺾여버렸다. 그 폭우 속에서 잔뜩 화가 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온라인 택시를 부르려고 애쓰던 태민은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그가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느꼈다. 이상한 전율, 깊은 아픔과 뒤섞인 씁쓸한 만족감이 있었다. 내가 공항 밖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비는 마치 하늘이 히스테릭하게 우는 것처럼 쏟아졌다.
물이 SUV의 앞 유리를 덮어 바깥 세상을 흐릿하고 유동적으로 만드는 물의 커튼을 만들었다.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며 물을 걷어내려 애썼다. 최면을 거는 듯한 규칙적인 스윽스윽 소리를 내면서 김포공항구역을 빠져나오자마자 서울의 전설적인 교통체증이 나를 맞았다. 내 앞 수백 대의 차들에서 나온 붉은 브레이크 등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마치 분노한 용암의 흐름처럼 보이는 붉은 빛의 강을 만들었다. 보통 이런 교통체증은 나를 스트레스받게 했을 것이다. 나는 집에 전화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내가 늦으면 태민이 할 잔소리를 생각하며 바빴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서울 남쪽으로 향하는 강변북로의 완전한 정체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시원한 차 안에서 혼자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발라드 노래가 차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기어가는 교통 흐름을 따라 천천히 운전했다. 조수석에 놓아둔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며 지난 5년간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이름이 나타났다. 내 사랑 태민 씨. 예전에는 그 이름이 화면에 뜨면 심장이 기쁘게 두근거렸을 것이다. 나는 그가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 서둘러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 뒤에 붙은 빨간 하트 이모티콘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모티콘인가. 거기에는 마음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조종만이 있을 뿐이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나는 그가 왜 전화하는지 알았다. 그는 분명 비행기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그는 분명 패닉 상태이고 화가 났으며 아마 조금은 두려울 것이다. 그는 내게 상처 준 것을 사과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명령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이다. 그는 내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가 만든 혼란을 수습해 주길 원했다. 서윤아, 이 청구서 좀 처리해줘. 서윤아, 아버지께 프로젝트 허가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려. 서윤아, 네가 어머니께 사과드려. 난 지금 바빠. 항상 나였다. 항상 내가 그의 거친 인생길을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이자 완충제가 되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흘끗 본 후 차분한 동작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녹색 버튼을 밀지 않았다. 빨간 버튼도 밀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오른쪽 측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물었다.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손가락이 얘를 눌렀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검게 죽었다. 그 순간 마치 내 목에 걸려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끊어진 것 같았다. 그 디지털의 침묵은 너무나 해방감을 주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강태민은 나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소리칠 수 없었고 나를 조종할 수 없었고 나에게 명령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다. 비는 더 거세졌다. 멀리서 번개가 치며 잿빛 서울 하늘을 밝혔다. 내 생각은 과거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로 흘러갔다. 태민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는 원래 이랬지만 내가 너무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약간 낡았지만 단정한 셔츠를 입고 전주 우리 집에 왔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예의 바르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며 비전과 꿈으로 가득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윤 씨, 그때 달빛 아래 전주 한옥마루에서 그가 말했다. 제가 지금은 가진 게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줄게요. 당신에게 세상을 사줄 겁니다. 순진하고 금수저로 자란 젊은 아가씨였던 나는 그의 야망에 매료되었다. 나는 그것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진실성 없는 야망이 재앙의 레시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게 경고하셨다. 조심하렴, 얘야. 저놈은 눈에 야망이 가득하다.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다. 재물에 굶주렸고 권력에 굶주렸지. 그런 사람은 절대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반항했다. 나는 태민을 변호했다. 아버지가 너무 구식이고
너무 의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결국 양보하셨다. 그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심지어 사위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몰래 태민에게 자금을 대주셨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이번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후회와 섞여 있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내 차가 한남동 지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폭풍에 흔들리는 야자수가 있는 넓은 도로가 나를 맞았다. 도로 양옆에 대저택들이 높은 담장 뒤에 거만하게 서 있었다. 이곳은 태민의 꿈의 동네였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상징이었다. 나는 차를 몰아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크고 불필요한 거대한 기둥들이 있는 지중해 스타일이었다. 태민은 눈에 띄는 화려함을 좋아했다. 경비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대문을 열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내가 혼자 돌아온 것을 보고 당황했고, 운전기사 없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보통 나는 멀리 갈 때 항상 운전기사가 운전해 주었다. 사모님, 웬일로 혼자 오셨어요? 대표님은 어디 계시고요? 내가 창문을 살짝 내리자 그가 물었다. 대표님은 아직 일이 있으세요, 아저씨. 일단 묻지 말아주세요. 제가 피곤해서요. 내가 짧게 대답했다. 아,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나는 넓은 차고에 차를 주차했다. 보통 태민의 노란색 람보르기니가 차지하고 있던 빈자리 옆이었다. 그의 또 다른 비싼 장난감. 나는 엔진을 껐다. 다시 침묵이 감쌌다. 나는 몇 분 동안 차 안에 조용히 앉아 힘을 모았다.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것은 단순히 집에 돌아와 자고 오늘 일을 잊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차가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중앙 냉방이 24시간 가동되어 이 집은 거대한 냉장고처럼 느껴졌다. 이탈리아에서 온 호화로운 가구, 크리스털 샹들리에 태민이 예술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산 비싼 추상화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것은 내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태민의 성공 쇼룸이었다. 나는 주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내 발걸음은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내 눈물은 아까 김포공항에서 다 말라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효율성뿐이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아마 내 첫 집보다 더 넓을 워크인 클로젯이었다. 나는 반짝이는 파티 드레스들을 무시했다. 깔끔하게 줄지어 선 명품 가방들도 무시했다. 나는 옷장 위 수납 공간에서 큰 캐리어 2개를 꺼냈다. 나는 내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브닝 드레스도, 태민이 회사 돈으로 사준 다이아몬드 보석도, 그 가방들도 아니었다. 나는 내 캐주얼 옷들, 집에서 자주 입던 평범한 옷들, 오랫동안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내 그림 도구들, 그리고 내 개인 서류들을 챙겼다. 오직 강태민 사모님이 아닌 이서윤을 정의하는 물건들만. 오래된 스케치 그림을 캐리어에 넣다가 그 사이에 끼워진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발리에서 신혼여행할 때 나와 태민이 길가에서 나시 진고를 먹던 사진이었다. 우리는 둘 다 활짝 웃고 있었고 입에는 양념이 묻어 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다. 그때 그의 눈은 이렇게 차갑지 않았다. 마음이 잠시 아팠다. 예전에 태민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오늘 낮 비행기 계단에서의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이 이 사진 속의 태민을 죽였다. 나는 그 사진을 둘로 그리고 넷으로 찢어 방구석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짐 싸기를 마치고 나는 단호한 지익 소리와 함께 캐리어 지퍼를 닫았다. 나는 그 캐리어들을 거실로 끌고 내려와 현관문 근처에 놓았다. 그리고 나는 문을 마주보는 거실의 1인용 소파에 앉았다. 나는 가사도우미에게 따뜻한 자스민 차 한 잔을 부탁했다. 사모님, 캐리어는 왜 꺼내셨어요? 어디 가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집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집에 가려고요, 아주머니. 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여기가 사모님 댁이잖아요. 나는 얇게 미소 지으며 목을 따뜻하게 진정시켜주는 자스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여긴 제 집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추운 정거장일 뿐이죠. 나는 끊임없이 똑딱거리는 커다란 벽시계를 흘끗 보았다. 밤 10시. 밖에 비는 아직 그치지 않고 천둥을 동반하며 더욱 거세졌다. 태민은 분명 집으로 오는 중일 것이다. 그는 젖고 피곤하고 창피하고 그리고 아주 화가 나 있을 것이다. 그는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폭풍에 쓰러지는 나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위가 될 것이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쾅 소리에 콘솔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장식이 흔들렸다. 그 소리의 메아리가 조용한 거실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평온을 깨뜨리며 태민 씨가 돌아왔구나.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회색 벨벳 1인용 소파에 앉아 이제는 식기 시작한 도자기 찻잔을 들고 있었다. 내 눈은 찻잔 표면에서 아직 수줍게 피어오르는 옅은 김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인 양. 문 근처에는 내 큰 캐리어 2개가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무겁고 서두르는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가 평소에 과시하던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 아니라 분노와 공황에 사로잡힌 사람의 흐트러진 발걸음이었다. 이서윤. 그 외침은 감정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가 현관과 거실을 구분하는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다. 오늘 낮 김포공항에서 거만하게 서 있던 거물급 경영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비싼 수트는 흠뻑 젖어 색이 어두워졌고 몸에 불편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평소 포마드로 단정하게 정돈되던 머리는 헝클어져 일부는 땀과 빗물에 섞여 이마에 붙어 있었다. 오토바이 한 대 값인 수입 가죽 로퍼는 이제 진흙투성이가 되어 우리의 이탈리아산 흰 대리석 바닥에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그 눈은 붉었고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들끓는 분노가 뒤섞여 불타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그가 주먹을 쥔 채 내게 다가오며 다시 소리쳤다. 퀴퀴한 빗물 냄새와 희미해지기 시작한 비싼 향수 냄새가 그에게서 풍겼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작정하고 날 망하게 하려는 거지. 나는 아주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팅! 찻잔 바닥과 받침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태민 씨. 나는 평탄하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볼륨은 낮았다. 방을 가득 채운 그의 고함과 대조적이었다. 멍청한 척하지 마. 태민이 소리쳤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가리켰다. 그 비행기. 네가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지. 안 그래? 어린애처럼 고자질했다고. 네, 그 입 때문에 내가 김 이사님하고 왕 사장 앞에서 개처럼 쫓겨났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투자자들은 도망갔고 내 명성은 몇 분 만에 박살났어. 그는 갇힌 맹수처럼 내 앞에서 서성거리며 젖은 얼굴을 거칠게 닦았다. 그들은 나를 빗속에 내려놓았어. 차도 우산도 없이 클라이언트들이 욕하는 동안 난 고속도로변에서 온라인 택시 잡으려고 뛰어다녀야 했다고. 이게 다 입조심 못한 너 때문이야.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그가 조금만 화를 내도 나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나는 즉시 일어나 그의 팔을 잡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사과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두려움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엄청난 피로감뿐이었다. 당신이 쫓겨난 건
당신이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태민 씨. 나는 여전히 같은 평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그 비행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었어요. 당신은 그동안 누가 당신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었는지 잊었고요. 태민은 서성거리는 것을 멈췄다. 그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숨이 가빴다. 오, 이제 재벌 딸인 거 자랑이라도 하겠다. 들어봐, 이서윤. 내 아버지가 부자인 건 맞지만 열심히 일한 건 나야. 내가 사업을 일으켰다고. 넌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아내일 뿐이야. 나 없으면 넌 그냥 시집도 못 간 노처녀에 불과해. 그 말들은 독으로 가득 차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나는 오늘 낮 활주로에서 해독제를 마셨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 키는 그보다 훨씬 작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블라우스 깃을 살짝 정리하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태민 씨, 내가 불렀다. 이번에는 내가 항상 그가 너무 딱딱하고 봉건적이라고 싫어했던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존중과 자존심의 언어였다. 제가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건 제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침묵했던 건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나는 가금절을 힘주어 천천히 말했다. 제가 조용했던 건 당신을 제 남편으로서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 앞에서 당신의 단점을 덮어주었어요. 당신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하려고 당신 등 뒤에서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당신이 높아 보일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낮췄어요. 태민은 내 말투의 변화에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그가 입을 열어 말을 끊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하지만 오늘 내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 시작했다. 울음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용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그 권리를 잃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렸을 때, 당신이 사업 파트너들의 박수갈채를 위해 내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가정의 기반을 무너뜨렸어요. 나는 문 근처의 캐리어들을 흘끗 보았다. 태민은 내 시선을 따라갔다. 그의 눈이 그 캐리어들의 존재를 깨닫고 커졌다. 너 어디 가려고?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그의 오만함 뒤에 공황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서윤아. 그냥 그렇게 갈 순 없어. 누가 허락했는데. 더 이상 당신 허락은 필요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내 캐리어를 향해 걸어갔다. 태민이 나를 쫓아와 내 팔을 움켜쥐었다. 그의 악력은 강했고 아팠다. 서윤아, 장난치지 마.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바깥 생활이 쉬울 것 같아? 너 같은 응석바지, 이혼녀를 원하는 남자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강한 힘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디선가 힘이 솟아났다. 그는 약간 비틀거렸다. 놀란 듯했다. 다른 남자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로 돌아올 필요도 없고요. 내가 백해거렸다. 이 집, 이 호화로움,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전부 가짜예요. 당신의 사랑처럼요. 서윤아, 제발. 태민이 전술을 바꿨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애처롭게 변했다. 그가 자주 사용하던 조종 기술이었다. 알았어. 오늘 낮일은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이러지 마. 우리 체면을 생각해. 네가 떠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체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항상 당신이 생각하는 건 체면뿐이군요. 내 감정은 한 번도 없었고요. 나는 내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2번 울렸다. 아버지가 보낸 차였다. 눈에 띄는 고급차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검은색 밴이었다. 아버지는 장난치는 분이 아니었다. 내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마자 그는 서울지사에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 나를 데리러 오게 했다. 저 데리러 온 차예요. 내가 말했다. 이서윤, 가면 안 돼. 태민이 애원하는 모드가 실패하자 다시 분노 모드로 돌아가 소리쳤다. 너는 불효막심한 아내야.
네가 고통받기를 저주하겠어. 넌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빌게 될 거야.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축축한 밤 공기가 신선한 비냄새와 함께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차갑고 호화로운 거실 한가운데 흠뻑 젖고 혼자이며 비참하게 서 있는 태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다. 안녕히 계세요, 태민 씨. 당신의 궁전을 혼자 즐기세요. 당신이 오늘 밤 잠들 때 당신의 재산과 명성이 당신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밖으로 나갔다. 문은 내 뒤에서 세게 닫히지 않고 조용히 닫혔다. 나는 보슬비를 뚫고 이미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밴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의 운전기사 박 기사님이 큰 우산을 들고 서서 나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서윤 아가씨. 그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회장님께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 한남동의 웅장한 저택마당을 떠날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태민이 쫓아오는지 아닌지 보지 않았다. 내게 그 집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저 앞 짙은 비의 커튼 너머에 진정한 집으로 가는 긴 길이 있었다. 전주의 아침은 서울과는 다른 향기를 가졌다. 서울이 뜨거운 아스팔트, 먼지, 그리고 서두르는 야망의 냄새라면 전주는 젖은 흙, 나뭇잎, 그리고 고요한 평온의 냄새였다. 내 방의 한지 창문 틈새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눈을 떴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와 어우러졌다. 부모님 댁의 전형적인 아침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한남동의 차가운 에어컨 방에 있지 않았다. 나는 전주 외곽에 있는 우리 가족의 한옥 본체에 있었다. 내 방의 천장은 높았고 튼튼한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다. 침대에는 하얀 모기장이 쳐져 있었다. 이불에서는 화학세제 향이 아닌 말린 치자꽃 향기가 났다. 어젯밤 나는 서울에서 짧은 비행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되어 도착했다. 과장된 환영 드라마는 없었다. 아버지는 단지 한복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대청마루에 서 계셨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옅은 미소를 지으셨다. 어머니는 한마디 질문도 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분의 품은 따뜻했고 익숙한 분 향기가 났다. 그들은 내게 신문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나무 창문을 활짝 열었다. 내 앞의 풍경은 즉시 가슴을 탁 트이게 했다. 집 뒤로 푸른 논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어린 벼들이 아침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멀리 모악산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 정상은 옅은 구름에 살짝 가려져 마치 이 땅의 영원한 수호신 같았다. 일어났구나, 우리 딸.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방 문턱에 서 계셨다. 뜨거운 전통차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과가 담긴 쟁반을 들고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분의 얼굴에 있는 잔주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애정의 지도였다. 네, 엄마.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용하지 않아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미소였다. 어머니는 창가 작은 탁자에 쟁반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다. 차부터 마시렴. 네가 좋아하는 거야.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 그 차를 마셨다. 쌉쌀하고 향긋하며 부드러운 단맛이 즉시 속을 따뜻하게 했다. 이것이 집의 맛이었다. 지난 5년간 태민이 좋아하는 비싼 카푸치노와 얼그레이를 위해 내가 버렸던 맛이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엄마? 내가 물었다. 앞마당에서 신문 보시면서 새 모이 주고 계셔.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분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이 뻗어 내 약간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얼굴이 창백하구나. 서윤아, 너무 말랐어. 나는 갑자기 솟아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태민 앞에서는 바위가 될 수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다시 그분의 작은 딸이 되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문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쉬티. 어머니가 내 입술에 검지를 대셨다.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이야. 문제라는 말은 없어. 너는 네 뿌리로 돌아온 거야.
나무가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면 바람을 탓하지 않아. 대신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하지. 어머니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가벼운 아침 식사 후 나는 정원과 연못이 보이는 뒤뜰 대청마루로 걸어 나갔다. 그 대청마루 구석에는 결혼 전 서윤의 화실이었던 반쯤 열린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옅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물건들은 아직 그대로 있었다. 말라붙은 유화 물감 튜브가 든 선반들,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빈 캔버스들, 그리고 아직 굳건히 서 있는 오래된 목재 이젤. 예전에 태미는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금지했다. 뭐 타러 해. 물감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집만 더러워지고 그림이 필요하면 경매에서 사면 되잖아. 그게 더 품이 있어. 그가 그때 말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나는 따랐다. 나는 예술적 영혼이 없는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내 영혼의 가장 살아있는 부분을 죽였다. 나는 오래된 붓 하나를 집었다. 털이 약간 거칠어졌다. 나는 빈 캔버스 표면을 만졌다. 손끝에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폭발하는 그리움이었다. 아침에 박 기사 시켜서 새 물감 사오라고 했다. 아버지의 묵직한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섰다. 아버지가 편안한 생활 한복을 입고 뒷짐을 진 채 서 계셨다. 저기 책상 옆 상자에 있는 것 쓰렴. 아버지가 턱으로 가리켰다. 네가 여기로 달려올 줄 알았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내용물은 완벽했다. 최고급 유화 물감, 테레핀유, 린시드유, 다양한 크기의 새 붓들. 아버지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결코 잊지 않으셨다. 감사합니다, 아빠.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가 다가와 빈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태민이가 어젯밤부터 아버지한테 10번, 회사로 20번 전화했다. 그 이름을 듣자 몸이 굳었다.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지. 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비서시켜서 막 부화한 새끼 새 돌보느라 바쁘시다고 전화라고 했다. 나는 작게 웃었다. 아버지 특유의 농담이었다. 서윤아, 아버지의 어조가 조금 진지해졌다. 아버지의 재산, 회사, 이 모든 것은 그저 맡겨진 것일 뿐이다. 하지만 내 딸의 자존심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인 것이다.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혼녀라는 꼬리표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기, 이 땅에서 너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서윤이다. 알아요, 아빠. 이제야 깨달았어요. 좋다. 이제 그림을 그리렴. 내 붓을 통해 그 모든 독을 쏟아내. 아버지는 예전에 전시회에서 상 탔던 내 딸의 그림을 다시 보고 싶구나. 아버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나를 하얀 캔버스와 함께 홀로 남겨두고 떠나셨다. 나는 빨강, 검정, 감색. 내 감정을 대표하는 어두운 색들을 섞기 시작했다. 나는 캔버스에 붓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점 더 빠르고 거칠어졌다. 나는 내 분노, 실망, 아픔을 그곳에 쏟아냈다. 모든 붓질이 짐을 내려놓는 해방처럼 느껴졌다. 톡 쏘는 유화 물감 냄새가 내 기억 속 역겨운 태민의 향수 냄새를 대체했다. 캔버스에 붓이 스치는 소리가 태민의 고함 소리를 대체했다. 여기 푸른 눈으로 둘러싸인 이 오래된 한옥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쇼윈도의 도자기 인형이 아니었다. 나는 예술가였다. 나는 목소리를 가진 여자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황금빛으로 논을 비추던 오후 내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바다의 폭풍을 묘사한 추상화였다. 어둡고 무서웠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구름을 뚫고 나오는 작은 빗줄기가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물감으로 얼룩진 손으로 내 작품을 감상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내 미소가 넓고 진심이었다. 아침에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번호를 바꾼 내 휴대폰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태민이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뿌리로 돌아왔고 이 강한 뿌리에서 나는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무로 다시 자랄 것이다. 그 누구의 오만의 도끼로도 결코 베어낼 수 없는 나무로. 하지만 멀리서 나는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태민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돈과 그의 자존심에 관한 한 그는 분명히 올 것이다. 하지만 오게 두어라. 그가 만나게 될 서윤은 그가 어제 쫓아냈던 서윤이 아닐 테니까. 파멸의 소식은 항상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오지 않는다. 때로는 조용한 전화벨 소리, 계약을 취소하는 이메일, 그리고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사무실 복도의 속삭임을 통해 온다. 전주의 고요한 대청마루에서 나는 그 붕괴의 메아리를 내 귀로 직접 듣지 않고 아버지의 이야기와 온라인 비즈니스 포털에 나타나기 시작한 뉴스를 통해 들었다. 야망과 빌린 인맥이라는 모래 위에 태민이 지은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김포공항 사건 다음 날 아침 강남의 TM그룹 사무실이 대규모 공황에 휩싸였다고 말씀하셨다. 대한그룹이 모든 물류 및 금융 지원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졌다. 좁은 서울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동진 회장님의 이름은 품질 보증 수표였다. 그분이 손을 떼는 것은 다른 포식자들에게 공격 신호였다. 예전에 태민의 구두를 핥던 투자자들 비행기에서 함께 쫓겨난 김 이사님과 왕 사장을 포함하여 은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윤리 위반이나 일부러 찾아낸 사소한 조항들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예전에 우대 대출을 제공하려 경쟁하던 은행들은 갑자기 만기 경고장을 보냈다. 오만한 CEO는 이제 불타는 상아탑에 홀로 남겨졌다. 방패 역할을 하던 내가 옆에 없고 버팀목 역할을 하던 아버지의 이름이 뒤에 없자 그는 그저 빚더미와 상처 입은 자존심을 가진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다. 내가 전주로 돌아온 지 3주 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마침내 찾아왔다. 그날 오후 논 위로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앞마당 대청마루에 앉아 벼잎에 떨어지는 햇빛을 포착하려 캔버스에 황토색을 칠하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한옥 정문 앞에서 거칠게 울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의해 깨졌다. 태민이 보통 몰던 부드러운 고급차 소리가 아니었다. 피곤하게 들리는 엔진을 가진 저렴한 렌터카 소리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과거 트라우마의 반사작용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붓을 쥔 내 손을 보았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젖은 흙과 유화, 물감 냄새를 맡으며 내가 내 땅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멀리서 우리 집을 지키는 듬직한 아저씨가 굳게 닫힌 철문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철문 창살 너머로 내가 아주 잘 아는 남자의 모습이 불안하게 서 있었다. 태민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내가 서울에 두고 온 태민이 아니었다. 문 앞에 있는 남자는 초췌해 보였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소매는 아무렇게나 걷어 올려져 있었다. 예전에 항상 깨끗하고 말끔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그의 눈은 잠부족의 표시인 검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여 뱄다. 그의 오만함은 달아 없어지고 벌거벗은 절망감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대청마루 기둥 그늘 뒤에 섰다. 나는 그를 보고 싶었다. 내 과거의 유령이 정말로 무력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볼 필요가 있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아내 좀 만나야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를 뚫고 외치느라 쉬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강서방님. 아저씨가 자물쇠를 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오늘은 손님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손님이 아니오. 남편이라고. 여긴 내 장인. 장모님 댁이야. 태민이 철문을 흔들었다. 철컹철컹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렸다. 서윤아, 서윤아, 거기 있는 거 알아. 나와 서윤아. 나는 그늘에서 나와 조금 앞으로 나섰다. 햇빛이 내 얼굴에 쏟아졌다. 태민이 나를 보았다. 그의 움직임이 멈췄고 그의 눈이 커졌다. 마치 유령을 보거나 아니면
구원의 천사를 본 것처럼 그는 철문 창살의 얼굴을 바싹 대었다. 그의 손이 철창을 꽉 쥐었다. 마치 자유를 애원하는 죄수처럼. 서윤아, 자기야. 그의 목소리가 극적으로 변했다. 고함에서 역겨운 애원으로. 제발,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나는 그를 평평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아마 10미터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바다를 사이에 둔 것처럼 느껴졌다. 서윤아, 제발.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다. 내 사업 망했어. 서윤아. 다들 날 떠났어. 투자자들은 돈을 뺏고 은행은 자산을 압류하려고 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자기뿐이야. 아버지께 말씀드려줘. 서윤아. 아버지께 은행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해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보증 좀 서달라고 해줘. 나는 얇게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가정?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어떤 가정이요, 태민 씨? 당신이 장식품이라고 불렀던 가정? 아니면 내가 당신의 야망을 위한 복권 티켓으로만 여겨졌던 가정? 내가 잘못했어. 서윤아.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태민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 공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다고. 내가 변할게, 약속할게. 내가 데리러 올게. 우리 서울로 돌아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 그림 그리는 거 허락할게. 마음대로 해. 하지만 먼저 내 회사부터 구해줘.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내 회사부터 구해줘. 내 마음을 구해줄게도 나를 용서해줘도 아니었다. 그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같았다. 돈, 지위, 자존심.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내를 데리러 온 게 아니에요, 태민 씨. 당신은 당신의 자본금을 데리러 온 거예요. 당신은 내가 그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이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그리운 거죠. 서윤아, 그러지 마. 우린 부부잖아. 끝났어요, 태민 씨. 내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혼 소장은 오늘 아침에 제 변호사가 당신 사무실로 보냈어요. 아마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당신 사무실 안내 직원이 월급 못 받아서 그만뒀다면서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문에서 손을 뗐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보였다. 너,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나랑 이혼하겠다고? 정말 잔인하구나.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당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태민 씨. 당신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고 파도가 밀려오자 화를 낸 거예요. 그 파도는 당신 자신의 오만함이었어요. 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 사람 가게 해주세요. 아저씨. 계속 버티면 경찰 부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아저씨가 기민하게 대답했다. 나는 문을 등지고 돌아섰다. 내 등 뒤에서 태민의 좌절 섞인 외침, 욕설 섞인 흐느낌, 그리고 마침내 거칠게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그는 떠났다. 그 차가 멀어지자 나는 어깨에서 수톤의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슬프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오직 엄청난 해방감뿐이었다. 그날 밤 대청마루에서 나는 내 그림을 완성했다. 조금의 먹구름도 없는 맑은 눈 그림이었다. 나는 그 그림에 해방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태민의 모래성은 그 자신의 진실의 파도에 휩쓸려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나는 함께 묻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래와 시멘트가 아닌 색채, 캔버스, 그리고 내가 되찾은 자존심으로 새로운 기반을 쌓고 있었다. 5년 후 달콤한 백합 향기가 서울 남부의 넓은 갤러리 공간을 가득 채웠다. 차갑고 위압적인 호화 갤러리가 아니라 벽에 걸린 캔버스들을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는 따뜻한 예술 공간이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정중하고 낮은 대화 소리가 진심 어린 웃음소리와 함께 공중에 윙윙거렸다. 오늘 밤은 내 첫 개인전, 이서윤, 변태, 메타멀포시스의 개막식이었다.
나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상아색 개량, 한복을 입고 공간 중앙에 서 있었다. 성장과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전통 문양의 치마와 함께였다. 머리는 현대적으로 쪽을 지었고 과한 장신구는 없었다. 오직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진주 귀걸이 한 쌍만이 내 귀를 장식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오늘 밤 나는 내 세계의 중심이었다. 축하해요, 서윤 씨. 그림이 정말 대단하네요. 감성적이면서도 심파가 아니에요. 아주 강렬합니다. 한 원로 예술 평론가가 따뜻하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게 제 여정이었어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방구석에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몇 손님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환했다. 그분의 눈은 나를 가리킬 때마다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나를 이동진 회장님의 딸로 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화가 이서윤으로 알게 내버려 두셨다. 어머니는 내게 손을 흔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달콤하게 미소 지으셨다. 벽에 걸린 거의 모든 그림에는 판매 완료를 의미하는 작은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내 가족의 명성 때문에 그림을 산 것이 아니었다. 내가 서윤이라는 예명을 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그들은 내 예술 작품과 진정으로 교감했기 때문에 그림을 샀다. 그 그림들은 고통, 갇힘, 폭풍, 그리고 마침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몇몇 방문객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있을 때 내 눈은 큰 유리로 된 갤러리 입구 근처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저 밖 어둑한 보도 위에 누군가 미동도 없이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 그저 과거에 대한 인정의 파문일 뿐이었다. 태민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몸은 말랐고 뺨은 수척했다. 그는 색이 바래고 헐렁해 보이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 에르메네질도 제니아수트도 파텍 필립 시계도 없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초라하고 지친 중년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유리 뒤 저편에 서서 꽃과 축하 인사에 둘러싸여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공허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나는 너무나 큰 후회를 볼 수 있었다. 너무 늦은 후회. 그는 자신이 버렸던 장식품이 이제 스스로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가 만들지도 끌 수도 없는 빛으로. 그는 자신이 예전에 돈 없는 여자라고 조롱했던 여자가 이제 남편의 지위가 아닌 그녀의 재능과 영혼 때문에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자기 자신의 궁전에서 여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태미는 유리를 만지고 싶은 듯, 한때 그가 가졌지만 낭비해버린 세계를 만지고 싶은 듯 손을 살짝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손을 내렸다. 그는 그 유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오만의 벽돌로 직접 쌓아 올린 운명의 벽이었다. 그는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시끄럽고 거짓된 세계는 나의 조용하고 진실된 세계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증오로 혹은 동정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를 다른 생에서 알았던 낯선 사람으로 쳐다보았다. 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준 사람. 천천히 나는 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작별의 표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내가 이미 용서했다는 표시. 태미는 그 끄덕임에 놀란 듯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그는 멀어져 가며 서울의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때 그가 정복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를 산채로 삼켜버린 도시에 의해 삼켜졌다. 서윤아, 뭐 봐. 막 도착한 내 친구가 내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물었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 미소는 이전보다 더 넓고 밝게 퍼졌다. 아니, 아무것도. 내가 가볍게 대답했다. 그냥 지나간 과거를 봤어. 나는 몸을 돌려 유리문과 그 너머의 어둠을 등졌다. 내 앞에는 빛과 색채, 그리고 무한한 미래로 가득 찬 이 갤러리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비행기에 탄 승객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조종사였다. 내 날개는 한때 부러졌을지 모르지만 치유된 뼈처럼 부러졌던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강한 부분이 되었다. 나, 이서유는 마침내 진정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